오늘 이야기는 어떤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오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잘린 문장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너 휘트모어, 63, 영국 국방부 산하 전쟁기록 감찰국장. 그녀는 30년간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펜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속에서도, 이라크의 열기 속에서도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6년 3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그 펜이 처음으로 멎었습니다. 왜 멎었는지, 무엇이 그 손을 붙잡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그 기지에 도착한 것은 2026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UAE 방공 체계의 핵심, 중동 최강이라 불리는 1조 원짜리 방어 요새였어요.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제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 개량형 XR-7의 실전 운용 적합성 검증, 영국 국방부가 나토 동맹국들에게 공유하는 보고서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지에 처음 들어섰을 때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주변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12개의 모니터가 빼곡한 통제실, 18도로 유지되는 냉방, 에스프레소 향이 감도는 공간, 미국 기술진들이 종이컵을 굴리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전시 기지가 아니라 첨단 사무실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시설 현황 양호, 인원 배치 정상, 미국 기술진 20명 상주 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실전 경험 없음. 검증 필요. 사흘이 지났어요. 3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처음엔 훈련 경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경보음이 다른 높이였거든요. 통제실 한쪽에서 UAE 관제병이 소리쳤어요. 드론 편대 감지. 서쪽 외곽 진입 중.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폭발이 왔습니다. 통제실 천장이 흔들렸어요. 형광등 하나가 깨졌어요. 유리가루가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적었어요. 2311. 1차 폭발 감지. 통제실 내 조명 일부 파손. 두 번째 폭발.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테이블이 흔들렸습니다. 제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폈습니다. 2313. 2차 폭발. 기지 내부 근접 추정. 기록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30년간 제가 훈련받은 것이었어요. 세 번째 폭발이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통제실 후면 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폭발처럼 번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그때 메인 스크린을 봤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드론이 기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1조 원짜리 미국제 시스템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기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멎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UAE 병사들이 소리쳤어요. 수동 전환, 수동 레이더 작동 불능, 본사 승인 없이 수동 조작 불가. 마지막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수동 조작 불가. 이 나라의 병사들이 자기 나라 하늘을 지키는데 1000km 밖 워싱턴의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동 방공 시스템 전면 작동 불능. 수동 전환 시도 본사 승인 필요 오류. 드론 편대 기지 내부 진입 계속.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 통제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위에 방탄복을 껴입은 남자였어요. 리처드 스털링. 유로아틀라스 디펜스 중동 총괄 부사장.
미국 워싱턴에서 이 기지에 상주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기술자들이 따라왔어요. 5명. 모두 노트북 가방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걸음을 봤어요. VIP 벙커로 향하는 발걸음.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스털링. 시스템 복구 절차는요? 리처드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이란의 미등록 변칙 주파수 공격입니다. 계약서 제14조 면책 조항 해당 사안이에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통제실 콘솔 위에 던져졌습니다. 영문 계약서 2000페이지. 리처드가 방폭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기술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명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2319. 미국 기술진 전원 VIP 벙커로 이동. 시스템 복구 시도 없음. 면책 조항 인용 후 이탈. 노트를 닫지 않았어요. 기록자는 닫으면 안 됩니다. 4번째 폭발이 왔어요. 통제실 바닥이 들어올려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났어요. 노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일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계약서를 던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통제실 창문 너머로 불길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철탑 2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병사였어요. 나중에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지드. 스물셋. 이 기지의 최연소 레이더 관제병. 그 청년이 공구통을 들고 불타는 철탑을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냉각 밸브를 수동으로 끊으면 레이더 한 기라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 미국 기술자들이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팬이 있었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섬광이 번졌어요. 자폭 드론 한 대가 철탑 상단을 직격했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마지드의 몸을 허공으로 날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주 선명하게 젊은 몸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움직였어요. 본인도 모르게 통제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드가 있는 곳으로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2 다리가 없었습니다. 피가 모래를 적시고 있었어요. 검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소리만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드론대의 붉은 전멸등이 남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도시 쪽으로, 병원 쪽으로.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은 채 그 하늘을 봤습니다.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황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라이터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황동은 늘 차가웠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알다프라 기지는 폐허였어요. 레이더 안테나 3기 중 2기가 꺾였습니다. 활주로는 드론 파편에 뒤집혀 있었어요. 병사들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지에서 속보가 떴어요. UAE 방어망 1시간 만에 붕괴. 그 한 줄이 이 기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이 나타났어요. VIP 벙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폭격이 멎자 느긋하게 나온 겁니다. 양복에 주름 하나 없었어요. 방탄복도 이미 벗은 상태였습니다. 제 부하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은 양복 소매의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UAE 방공 차관 칼리파 알자베르가 리처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받고 1시간도 못 버티는 쓰레기를 팔았냐? 리처드가 손을 뿌리쳤어요. 이란의 미등록 변칙 주파수 공격입니다. 계약서 제14조 면책 조항. 그리고 전시 위험 수당이 미결제 상태예요.
추가 기술 지원은 결제 이후 논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스털링 발언 기록, 면책 조항 재인용, 미결제 수당 언급, 추가 지원 거부.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마지드가 있는 야전 텐트를 지나쳤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텐트 안을 봤습니다. 마지드가 누워 있었어요. 응급 지혈대가 감겨 있었지만 붕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썩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그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의무병이 구급함을 열려하자 리처드가 의무병의 어깨를 낚아챘어요. 그 구급함은 자사자산입니다. 의무병을 밀쳐냈습니다. 구급함에서 지혈대, 항생제, 소독약을 하나하나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드에게 쓸 약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썩어가는 23 청년에게 쓸 약을. 리처드는 마지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거즈를 구두 끝으로 밀어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그리고 닫았습니다. 이것도 적어야 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적히지 않았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언제나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압둘라 국방장관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헬기 요청을 승인했어요. 기지는 포기한다. 전원 두바이로 이동. 그 말이 기지를 덮었어요. 저는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은. 엘리너 휘트모어가 처음으로 한국을 인식한 것은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였어요. 캡틴 제임스 휘트모어, 영국 육군 장교, 한국 전쟁 참전. 아버지는 엘리너가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에 박혀있던 파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전선에서 받은 파편이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어요. 훈장 몇 개,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불에 그슬린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절반쯤 탔어요. 안쪽 페이지 대부분도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 읽을 수 있는 첫 문장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거기서 글씨가 탔습니다. 문장이 잘렸어요. 6살 엘리너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썼다. 감정에 치우쳐 있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첩에 대해선 모른다.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는 잘 안 하셨어. 그래서 그 문장이 엘리너의 첫 번째 한국이 됐어요. 감정에 치우친 나라. 기숙학교에 가서 역사 시간에 한국 전쟁을 배웠어요. 지도 위에서 한반도를 봤습니다. 그때도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한국 관련 논문을 읽을 때마다 그 문장이 어딘가 있었습니다. 배경 소음처럼. 전쟁 기자가 됐어요. 나중에 국방부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올리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기록자는 인상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합니다. 엘리너에게 근거는 하나였어요. 불에 탄 수첩, 잘린 문장. 빠른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속도와 신뢰는 달라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도 믿을 수 있는지는 별개였습니다. 그것이 엘리너의 판단이었어요. UAE에 오기 전에 작성한 예비 보고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천공 시스템은 기술적 사양은 양호하나 실전 환경에서의 지속 운용 신뢰성은 미검증 상태임. 그것이 엘리너가 이 기지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판단이었어요. 미국제 시스템이 폭격 한 번에 무너진 뒤 칼리파 차관에게 브리핑을 받을 때 엘리너는 그 노트를 다시 봤어요. 한국이 온다고 하는데 칼리파가 말했습니다. LX1, 강대진 수석,
48시간 안에 온다고 했어요. 엘리너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측 파견 예정. LX1 강대진 수석. 기술 역량 검증 필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줄 더 썼어요. 기대치 낮음. 밤에 호텔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방 깊숙이 항상 있었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그 잘린 문장을 봤어요.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57년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은 지 57년이 지났어요. 황동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 쥐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3월 26일 오후 반쯤 부서진 활주로에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착륙 자체가 위태로웠어요. 활주로가 드론 파편에 갈려 군데군데 갈라지고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수송기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갈라진 활주로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바퀴에서 흙먼지가 폭발처럼 솟았어요. 간신히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어요. 천궁 2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황색 위장 도색이 칠해진 거대한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천궁 2포대 확인. 발사대 외관 정상. 레이더 상태 유관 점검 필요.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적었어요. 외관은 양호. 외관은 이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수송기 트랩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엘리너는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전부였습니다. 5명.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공구 배낭. 한 명은 배낭이 볼록하게 붉어져 있었어요. 전투복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막 뛰어나온 차림이었습니다. 엘리너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파견 인원 5명. 복장 작업복. 장비 공구 배낭 1개씩. 5이라고 다시 확인했어요. 5명. 미국 기술진 20명이 손을 놓고 도망친 기지에 한국인 5명이 왔습니다. 공항 한쪽에 미국 기술자들과 군사 컨설턴트들이 있었어요. 본국 철수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게 뭐야?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5명이 고철 들고 와서 미국이 못한 걸 하겠다고. 엘리너는 그 조롱을 들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어요. 20명이 실패한 일을 5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두에 선 남자가 그 조롱을 들었을 겁니다. 거리가 30m도 안 됐으니까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노트에 적으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30년간 전쟁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봤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공항 한쪽 텐트로 향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상자들이 누워있는 텐트였습니다. 엘리너가 따라갔어요. 본인도 모르게 노트를 들고 텐트 안에서 그 남자가 마지드의 침대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드의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찢겨나간 2다리의 절단면, 부풀어 오른 살, 검붉게 젖은 붕대, 눈빛이 무거웠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책임이었어요. 내일이라고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통역장교 오마르가 다가왔어요. 감찰관님, 저분이 한정우 수석입니다. 전 공군 정비부 사관 출신이에요. 현장에서 30년을 넘긴 분입니다. 엘리너가 노트에 적었어요. 한정우, 현장 책임자.
전직 공군 출신. 그리고 텐트를 봤습니다. 한정우가 아직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칼리파 차관이 호텔 키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한수석. 호텔 잡아뒀습니다. 오늘은 쉬시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한정우가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열쇠였어요. 이 폐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공중으로 던졌어요. 가볍게 퉁겼습니다. 황금빛 열쇠가 포물선을 그리며 모래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정우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니다. 배낭을 텐트 흙바닥에 툭 던졌어요. 나머지 4명도 말없이 따라 앉았습니다. 엘리너는 멀리서 그것을 봤어요. 5성급 호텔을 던져버리고 죽은 자들의 피가 마르지 않은 텐트 바닥을 택했습니다. 왜? 미국 기술자들은 기지에 상주하면서도 매일 시내 호텔로 퇴근했어요. 계약서에 숙소 등급이 명시돼 있었으니까요. 그게 엘리너가 아는 방산업계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뭔가 적으려 했습니다. 적히지 않았어요.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그 잘린 문장이 지나갔어요.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맞지 않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챕터 4 사람부터 예상 낭독 시간 약 12분.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영철. 한국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기술자. 쉰둘이라고 했어요. 배낭을 풀었습니다. 스패너와 니퍼 사이사이에 빨간 뚜껑이 달린 초록색 병이 여러 개였어요. 분홍색 연고 튜브, 종이봉지에 든 가루 음료, 은박지에 쌓인 면발 덩어리, 공구 배낭이 아니라 구호품 보따리 같았습니다.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최영철이 마지드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초록색 병을 열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 소주였습니다. 도수가 높아서 응급 소독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깨끗한 거지에 소주를 적셨습니다. 마지드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마지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영철이 마지드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고정시켰어요.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고름을 짜내고 죽은 살을 걷어내고 분홍색 연고를 발랐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최영철 기술자 소주 이용 응급 소독 시행. 기존 미국제 의료 지원 전무. 소독이 끝났습니다. 최영철이 배낭에서 은박지 봉지를 꺼냈어요. 반합 뚜껑에 물을 붓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였습니다. 면발과 빨간 분말 스프를 넣었어요. 3분 뒤 얼큰한 냄새가 텐트 안에 퍼졌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어요. 최영철이 마지드의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등 뒤에 배낭을 괴어줬어요. 반합 뚜껑을 건넸습니다. 마지드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2모금, 3모금. 마지드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얼굴 전체가 젖었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를 열었습니다. 닫았어요. 오마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저 이방인들은 우리를 난민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엘리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황동 라이터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정우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지 구석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살라흐, 65, 베두인 출신 퇴역 원사, 사막 정찰대에서 40년. 젊은 장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컴퓨터 자판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폭격이 터진 밤에도 이 노인에게 임무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정우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한국산이었습니다. 살라흐에게 공손히 내밀었어요. 불을 붙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모래 위에 앉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살라흐가 먼저 모래바닥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구불구불한 곡선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그 손가락 끝을 지켜봤어요. 살라흐가 곡선 끝에 소용돌이를 그렸습니다. 바람의 궤적이었어요. 오마르를 급히 불렀어요.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살라흐가 말했어요. 매일 밤 11시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알다프라 서쪽 협곡을 때리면서 거대한 모래 회오리가 생겨요. 그 회오리가 전파를 삼킵니다. 레이더가 눈이 멉니다. 수백억짜리 미국 AI 슈퍼컴퓨터가 분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글도 모르는 노인이 모래 바닥 그림 한 장으로 짚어냈습니다. 한정우가 무릎을 탁 쳤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드가 있는 텐트로 뛰었어요. 살라흐의 바람 궤적을 종이에 옮겨서 마지드 앞에 펼쳤습니다. 마지드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동등한 기술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어요. 오마르가 통역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며? 이 아날로그 데이터 천궁의 코딩에 마지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틀간 꺼져 있던 눈이었어요. 증오와 무력감으로 짓눌려 있던 눈이었습니다. 마지드가 붕대 감긴 손으로 노트북을 끌어당겼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지만 손가락은 살아있었어요. 엘리너는 텐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노트를 들고 마지드의 손가락이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 청년이 방금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는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맡긴 거였어요. 동등한 동료로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정우 수석 마지드에게 핵심 코딩 임무 위임. 지휘가 아닌 협업 방식.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마지드의 눈빛이 달라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 관련 문장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손이 멎었어요. 그 문장을 지우려다 두었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차가웠어요. 3월 26일 오후 반쯤 부서진 활주로에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착륙 자체가 위태로웠어요. 활주로가 드론 파편에 갈려 군데군데 갈라지고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수송기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갈라진 활주로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바퀴에서 흙먼지가 폭발처럼 솟았어요. 간신히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어요. 천궁 2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황색 위장 도색이 칠해진 거대한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를 폈습니다. 천궁 2포대 확인. 발사대 외관 정상. 레이더 상태 유관 점검 필요.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적었어요. 외관은 양호. 외관은 이라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수송기 트랩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엘리너는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전부였습니다. 5명.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공구 배낭. 한 명은 배낭이 볼록하게 붉어져 있었어요. 전투복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막 뛰어나온 차림이었습니다. 엘리너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파견 인원 5명. 복장 작업복. 장비 공구 배낭 1개씩. 5이라고 다시 확인했어요. 5명. 미국 기술진 20명이 손을 놓고 도망친 기지에 한국인 5명이 왔습니다. 공항 한쪽에 미국 기술자들과 군사 컨설턴트들이 있었어요. 본국 철수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게 뭐야?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5명이 고철 들고 와서 미국이 못한 걸 하겠다고. 엘리너는 그 조롱을 들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어요.
20명이 실패한 일을 5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두에 선 남자가 그 조롱을 들었을 겁니다. 거리가 30m도 안 됐으니까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노트에 적으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30년간 전쟁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봤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공항 한쪽 텐트로 향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상자들이 누워있는 텐트였습니다. 엘리너가 따라갔어요. 본인도 모르게 노트를 들고 텐트 안에서 그 남자가 마지드의 침대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드의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찢겨나간 두 다리의 절단면, 부풀어 오른 살, 검붉게 젖은 붕대, 눈빛이 무거웠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엘리너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책임이었어요. 내일이라고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통역장교 오마르가 다가왔어요. 감찰관님, 저분이 한정우 수석입니다. 전 공군 정비부사관 출신이에요. 현장에서 30년을 넘긴 분입니다. 엘리너가 노트에 적었어요. 한정우, 현장 책임자, 전직 공군 출신, 그리고 텐트를 봤습니다. 한정우가 아직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칼리파 차관이 호텔 키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한 수석, 호텔 잡아뒀습니다. 오늘은 쉬시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한정우가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열쇠였어요. 이 폐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공중으로 던졌어요. 가볍게 퉁겼습니다. 황금빛 열쇠가 포물선을 그리며 모래바닥에 떨어졌어요. 한정우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니다. 배낭을 텐트 흙바닥에 툭 던졌어요. 나머지 4명도 말없이 따라 앉았습니다. 엘리너는 멀리서 그것을 봤어요. 5성급 호텔을 던져버리고 죽은 자들의 피가 마르지 않은 텐트 바닥을 택했습니다. 왜? 미국 기술자들은 기지에 상주하면서도 매일 시내 호텔로 퇴근했어요. 계약서에 숙소 등급이 명시돼 있었으니까요. 그게 엘리너가 아는 방산업계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뭔가 적으려 했습니다. 적히지 않았어요.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그 잘린 문장이 지나갔어요.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맞지 않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영철, 한국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기술자, 쉰둘이라고 했어요. 배낭을 풀었습니다. 스패너와 니퍼 사이사이에 빨간 뚜껑이 달린 초록색 병이 여러 개였어요. 분홍색 연고 튜브, 종이봉지에 든 가루 음료, 은박지에 쌓인 면발 덩어리, 공구 배낭이 아니라 구호품 보따리 같았습니다.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최영철이 마지드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초록색 병을 열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 소주였습니다. 도수가 높아서 응급 소독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깨끗한 거지에 소주를 적셨습니다. 마지드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마지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영철이 마지드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고정시켰어요.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고름을 짜내고 죽은 살을 걷어내고 분홍색 연고를 발랐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최영철 기술자, 소주 이용 응급 소독 시행. 기존 미국제 의료 지원 전무. 소독이 끝났습니다. 최영철이 배낭에서 은박지 봉지를 꺼냈어요. 반합 뚜껑에 물을 붓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였습니다. 면발과 빨간 분말 스프를 넣었어요. 3분 뒤 얼큰한 냄새가 텐트 안에 퍼졌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어요. 최영철이 마지드의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등 뒤에 배낭을 괴어줬어요. 반합 뚜껑을 건넸습니다. 마지드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2모금, 3모금. 마지드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얼굴 전체가 젖었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어요. 노트를 열었습니다. 닫았어요. 오마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저 이방인들은 우리를 난민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엘리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황동 라이터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정우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지 구석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살라흐, 65, 베두인 출신 퇴역 원사, 사막 정찰대에서 40년. 젊은 장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컴퓨터 자판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폭격이 터진 밤에도 이 노인에게 임무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정우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한국산이었습니다. 살라흐에게 공손히 내밀었어요. 불을 붙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모래 위에 앉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역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살라흐가 먼저 모래바닥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구불구불한 곡선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그 손가락 끝을 지켜봤어요. 살라흐가 곡선 끝에 소용돌이를 그렸습니다. 바람의 궤적이었어요. 오마르를 급히 불렀어요.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살라흐가 말했어요. 매일 밤 11시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알다프라 서쪽 협곡을 때리면서 거대한 모래 회오리가 생겨요. 그 회오리가 전파를 삼킵니다. 레이더가 눈이 멉니다. 수백억짜리 미국 AI 슈퍼컴퓨터가 분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글도 모르는 노인이 모래 바닥 그림 한 장으로 짚어냈습니다. 한정우가 무릎을 탁 쳤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드가 있는 텐트로 뛰었어요. 살라흐의 바람 궤적을 종이에 옮겨서 마지드 앞에 펼쳤습니다. 마지드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동등한 기술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어요. 오마르가 통역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며? 이 아날로그 데이터 천궁에 코딩해. 마지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틀간 꺼져 있던 눈이었어요. 증오와 무력감으로 짓눌려 있던 눈이었습니다. 마지드가 붕대 감긴 손으로 노트북을 끌어당겼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지만 손가락은 살아있었어요. 엘리너는 텐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노트를 들고 마지드의 손가락이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 청년이 방금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는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맡긴 거였어요. 동등한 동료로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정우 수석 마지드에게 핵심 코딩 임무 위임. 지휘가 아닌 협업 방식.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마지드의 눈빛이 달라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 관련 문장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손이 멎었어요. 그 문장을 지우려다 두었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차가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한정우 팀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천군과 미국제 레이더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두 시스템의 언어가 달랐어요. 미국 시스템 나토 표준 데이터 링크, 천궁 한국 독자 프로토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기계를 케이블로 직접 연결해야 했습니다. 타임어택이었어요. 3시간.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공격이 올 거였습니다. 엘리너는 통제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임무였으니까요. 모래바람이 들이닥쳤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박상훈. 가장 젊은 한국 엔지니어. 34이었어요. 정밀 자동 용접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 장비였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케이블을 하나하나 접합하는 기계였습니다. 모래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텐트 지지대가 흔들렸습니다. 한정우가 용접기를 감싸 안았어요. 몸으로 막았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미세한 모래 입자가 정밀 회로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찌직. 연기가 났어요. 용접기 기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켰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죽었어요. 유일한 정밀 자동 용접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케이블 수십 가닥이 접합되지 않은 채 모래바닥에 뱀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잊지 못하면 천궁은 눈먼 쇠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눈은 있는데 팔이 없는 거였어요. 한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망가진 용접기 앞에 3초였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던 시간은 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박상훈이었습니다. 방열 장갑을 벗었어요. 오른손, 왼손, 모래 바닥에 던졌습니다. 수동 인두기를 집어들었어요. 모체 연료로 달구는 구형 인두였습니다.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00도 이상.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타는 온도였습니다. 박상훈이 그걸 맨손으로 쥐었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봤습니다.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박상훈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을 접합했어요. 납이 녹는 냄새, 그리고 다른 냄새, 타는 냄새, 살가죽이 타는 냄새. 박상훈의 손바닥이 타고 있었어요. 엘리너가 움직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는 방독면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박상훈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납 연기를 마시면 폐가 망가지니까요. 박상훈이 잠깐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케이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엘리너는 방독면을 고정시켜줬어요. 그리고 케이블 묶음을 집어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집어 넘겨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블 한 가닥을 접합할 때마다 박상훈의 손에서 물집이 잡혔다 터졌어요. 투명한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 위로 다시 납을 녹였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납 연기와 피 냄새와 살타는 냄새가 뒤엉켰어요. 엘리너는 그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도망칠 수 있었어요. 대사관 장갑차가 밖에 있었습니다. 두바이까지 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았어요. 맨손으로 납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황동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박상훈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의 손 같지 않았어요. 물집과 화상과 굳은 피가 뒤엉켜 장갑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케이블을 잡고 인두를 갖다 대고 납을 녹이고 한 가닥 또 한 가닥. 텐트 안에서 마지드의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 박상훈의 인두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너는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건네주면서 도구를 집어주면서 30년 동안 기록자가 현장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너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오마르가 말했습니다. 감찰관님, 그날 밤에 노트가 없으셨어요. 엘리너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어요.
맞았습니다. 노트가 없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작업이 잠깐 멎었어요. 박상훈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텐트 바깥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엘리너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발이 향했습니다. 한정우 옆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낮게 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었습니다. 엘리너가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한정우가 그것을 봤어요. 시선이 멎었습니다. 한정우가 라이터를 가리켰어요. 뭔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너가 내밀었어요. 한정우가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황동이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쓴 것이었어요. 한정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알아본 눈이었어요. 오마르를 불렀습니다.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이 라이터 어디서 난 겁니까? 엘리너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영국 장교였어요.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한정우가 라이터를 뒤집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 W. 1951. 한정우의 입이 열렸어요. 오마르가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황동 라이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라이터였어요. 1951년 임진강 근처에서 영국군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어느 날 밤 영국군 장교가 자기 배급 식량을 나눠줬다고요. 그리고 그 장교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아버지가 드렸다고 했습니다. 불씨를 드리는 게 감사의 표시였다고 엘리너가 굳었습니다. 그 장교 이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영국 장교 이름이 제임스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캡틴 제임스 휘트모어. 엘리너의 아버지. 엘리너는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30년 감찰관 생활에서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꽉 쥐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수첩. 표지가 절반쯤 탄. 엘리너는 늘 이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 잘린 문장.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엘리너는 그 문장 아래를 봤어요. 탄 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를 넘겼어요.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었어요. 검게 탄 곳이 많았지만 그 아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했어요.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켰습니다. 처음으로 불을 켰어요. 그 불빛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눈을 가늘게 떠서 봤어요. 글씨가 읽혔습니다. 보이지만 그 감정이 가장 추운 밤에 사람을 살린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았다. 엘리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동 라이터의 불꽃이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엘리너의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잘린 문장이었습니다. 평생.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그 뒤가 없는 줄 알았어요. 페이지가 탄 줄 알았습니다. 페이지 하나를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쓴 것은 이것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보이지만 그 감정이 가장 추운 밤에 사람을 살린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았다.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이 아니었어요. 찬탄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썼던 겁니다. 57년이었어요. 그 문장을 반쪽만 읽은 채 57년을 살았습니다. 라이터를 껐어요. 어둠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엘리너의 볼 위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엘리너가 수첩을 닫았습니다. 오마르에게 말했어요. 한정우 수석에게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이 라이터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고요. 오마르가 통역했습니다. 한정우가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오마르가 통역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 그 영국 장교가 없었으면 저희 아버지도 그 겨울을 못 넘겼을 겁니다.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이어가는 겁니다. 엘리너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아주 오래 썼습니다. 새벽 3시. 요란한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찢었습니다. 잠든 자도 깨어있던 자도 일제히 몸이 굳었어요. 스크린 가득 빨간 점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였습니다. 드론 40대 이상. 그리고 그 뒤에 탄도 미사일.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탄이 섞여 있었어요.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시키고 그 틈에 진짜 미사일을 꽂아 넣는 복합 공격. 3일 전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물량이 달랐어요. 스크린 상단에서 하단으로 빨간 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동쪽 병원 방향이었어요. 위성통신이 켜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였어요. 강수석, 지금 들려? 3시간 뒤면 거기 끝이야. 당장 장갑차 타고 나와. 한정우가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핵심 연구원 5명이야. 너희 죽으면 유도무기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가. 이건 이사회 명령이야. 그때 화상회의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이었어요. 두바이 특급 호텔 로비가 배경이었어요. 양복이 새 것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칼리파, 한국 친구들한테 전해. 깡통 무기로 탄도탄을 어떻게 막겠어.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라.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통제실이 가라앉았어요. 모든 시선이 한정우에게 쏠렸습니다. 한국팀 4명의 시선, UAE 병사들의 시선, 마지드의 시선, 그리고 엘리너의 시선. 한정우가 위성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손에 쥐었어요. 무게를 가늠하듯 한 번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내리쳤어요. 쟁. 액정이 갈라졌습니다. 한 번 더. 판이 튀어나왔어요. 군화발로 밟았습니다. 한 번, 2번, 3번. 가루가 됐어요. 본사와의 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복귀 명령을. 살길을. 이 남자는 자기 발로 짓밟았어요. 통제실이 정지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봤어요. 한국팀 4명. UAE 병사들. 박상훈의 떨리는 손. 경상도 사투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피 흘리는 전우 버리고 도망가는 호로 자식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원 위치 사수. 통제실이 터졌습니다. 병사들의 울음이 터졌어요. 3일간 공포와 절망 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버리고 유럽이 떠나고 정부마저 철수 헬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만리 밖에서 온 이 남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 발로 부셔버리고 우리와 함께 죽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의무도 없었어요. 계약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았어요. 그때 파하드가 일어섰습니다. 야전 공병대 주임원사.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어요. 이틀간 기지 구석에 눈이 죽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남자였습니다. 그 파하드가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하늘을 지키려다 죽겠다는데
이 땅의 주인이 구경만 할 텐가. 포효였어요. 오마르의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의 뜻을 몰라도 그 소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텐트 바닥과 복도와 참호에 널브러져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자도 있었어요. 부목을 댄 자도 있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통제실에 서 있었어요. 황동 라이터를 쥔 채 박상훈의 손이 공구함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상훈이 공구함을 열었어요. 납땜 인두기를 꺼냈습니다. 도망가는 손이 아니라 싸우는 손이었어요. 엘리너가 움직였습니다. 통제실 한쪽에 수화기가 있었어요. 영국 국방부 직통 위성 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런던입니다. 저는 전쟁기록 감찰국장 엘리너 휘트무어. UAE 알다프라 기지에 있습니다. 한국 천공 방공 시스템 현재 실전 투입 중입니다. 나토 호환 긴급 승인 코드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연동에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확인합니다. 감찰국장 코드 수신. 승인합니다. 엘리너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칼리파가 받습니다.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나토 호환 승인 코드 나왔습니다. 마지막 연동 작업 진행하세요. 한정우가 엘리너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기록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현장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박상훈이 마지막 케이블을 접합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어요. 마지막 가닥이었습니다. 박상훈의 손에서 피가 배어났어요. 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짝! 접합됐어요. 스크린의 노란 점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탐지 영역이 열렸어요. 마지드가 소리쳤습니다. 연동 완료. 마지드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발사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으니까요. 피 묻은 붕대가 휠체어 밖으로 늘어져 있었어요.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손도 피 묻은 붕대에 감겨 있었어요. 한정우가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콘솔에서 손을 뗐어요. 발사 버튼 앞에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만리를 날아와 이 시스템을 살려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내줬어요. 쏘는 건 이 나라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낙하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의 숫자가 깎여나갔습니다. 마지드의 손이 버튼 위에 있었어요. 마지드의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왔어요. 버튼을 박살낼 듯이 내리쳤습니다. 기지 전체가 흔들렸어요. 뼛속까지 울리는 저주파 떨림이었습니다. 천궁의 미사일이 솟구쳤어요. 32발. 일제 발사.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 뒤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수십 미터 높이로 들어올려졌어요. 32줄기의 하얀 연기가 밤하늘을 찢으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터졌어요. 상공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졌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하늘이 터졌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이 거대한 불꽃처럼 빛났어요. 적의 미사일이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드론도, 탄도, 남동쪽으로 향하던 그 궤적도 전부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아미나가 있는 병원 위로 떨어질 뻔했던 죽음이 한국이 만든 불꽃이 되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스크린이 깨끗해졌어요. 빨간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클리어. 진짜 안전. 돈으로 산 게 아닌 피로 지켜낸 하늘이었어요. 통제실이 터졌습니다. 함성이었어요. 울음이었어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현지 병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끌어안았어요. 박상훈의 불에 탄 손을 누군가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마에 갖다 대며 울었어요. 최영철이 마지드의 휠체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묵묵히 마지드의 등을 버티고 있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진짜 아침이었어요. 사막의 하늘이 원래 이렇게 넓었다는 것을 3일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압둘라 국방장관이 기지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철수 헬기를 총구로 쫓아낸 뒤 벙커에서 밤을 샌 모양이었습니다. 왕족의 구두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바지단이 찢어져 있었어요. 충혈된 눈이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기지를 걸었어요. 천궁포대를 지나 밧줄 자국이 파인 모래 위를 지나 박상훈의 피가 떨어진 납땜 작업대를 지나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느렸어요. 한정우가 야전 텐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관이 다가갔어요. 허리를 굽히려 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숙였어요.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체 전체를 접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이 나라 국방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름때 묻은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허리를 꺾어 절한 겁니다. 위성 라디오가 울렸어요. 칼리파의 주파수였습니다. 5km 밖 국립병원에서 보낸 통신이었어요. 아미나가 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했어요. 활력 징후 안정. 호흡 정상. 칼리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에서만 물이 흘렀어요. UAE 정부 결의가 나왔습니다. 원유였어요. 최고 품질 2,400만 배럴. UAE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훈련센터. 현지 병사들이 스스로 천궁을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한국이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심고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마지드가 센터 제1대 정식 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청년이 휠체어에 앉은 채 후배들 앞에 교관으로 서게 된 겁니다. 최영철이 마지드에게 낡은 구급함을 건넸어요. 소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반합 뚜껑에 라면을 끓여줬던 그 구급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5명이 공항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사흘 전 처음 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배낭. 박상훈의 양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피가 아직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손으로 배낭 끈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활주로 끝에 서 있었어요. 노트가 손에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수송기 트랩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너가 황동 라이터를 꺼냈어요. 내밀었습니다. 한정우가 봤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그건 감찰관님 것입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드린 겁니다. 친구에게 불씨를 나눠주듯 엘리너가 라이터를 쥐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쪽만 읽었어요. 이 사막에서 나머지를 읽었습니다.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한정우가 들었습니다. 딱 한 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4명이 따라 올라갔어요. 수송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울렸어요.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은빛 동체가 사막의 햇살에 반짝이며 작아져 갔어요. 점이 됐습니다. 그 점이 사라질 때까지 엘리너는 서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노트를 폈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2026년 3월 28일. 알다프라 기지. 나는 이 보고서를 3번 고쳐 썼다. 처음에는 시스템의 실패를 기록하려 했다. 두 번째는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 역량을 평가하려 했다. 세 번째는 달랐다.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을 기록하려 했다. 미국은 계약서를 두고 갔다. 한국은 사람을 보내왔다. 5명이었다. 낡은 배낭을 맨 5명이. 그 5명이 이 하늘을 살렸다.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30년간 잘못 읽었다. 잘린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페이지를 한 번 더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쓴 것은 이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보이지만 그 감정이 가장 추운 밤에 사람을 살린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았다. 나도 오늘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문장에 이어서 쓴다. 이것이 나의 최종 보고서다. 엘리너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황동 라이터를 손에 쥐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사막의 바람 속에서 작은 불꽃이 흔들렸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어요. 아버지의 불씨였습니다. 한정우 아버지가 드린 불씨. 1951년 임진강의 차가운 밤에서 2026년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까지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왔어요. 엘리너는 그 불꽃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껐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섰어요. 수송기가 사라진 하늘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거북선이었습니다. 엘리너 휘트모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녀는 평생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황동 라이터 하나가 70년을 건너왔어요. 한국 병사의 손에서 영국 장교의 손으로 그리고 그 딸의 손으로 그 불씨가 사막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